최저 포트폴리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배운 거, 지금 배운 걸 한번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이함과 기대 수익률 평면입니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표준 편차. 가끔 또 우리 보면 표준 편차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자, 요 밑에 있는 요 선 밑에는 선택, 여러분이 주어진 자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 그럼 요 선 위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영역. 여러분 돈 갖고 못 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다. 그럼 여기 위험이죠. 주어진 4% 동일한 위험에서 요 실선 보세요. 무수히 많은 수익률이 이렇게 많은 게 많잖아요.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근데 이 점 위에는 선택이 뭐다? 불가능해. 점선은. 그러면 주어진 이렇게 4%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이 점이 바로 뭐죠?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이 점이 최고 위에는 선택이 안 되니까 이 점이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하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다.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자, 이 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 여러분 올해 시험에도요, 요거 효율적 프론티어로 출제했어요.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 이것을 또 가끔 또 우리 출제위원회에 따라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 출제위원회에 따라 효율적 프론티어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전선으로 출제하기도 해요. 프론티어를 번역해서. 자, 그러면은 효율적 프론티어는 뭐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우상향합니다. 그럼 또 시험 문제는요, 이걸 또 우하향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우하향, 오른쪽 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한다는 거. 그러면 27회 시험에서는요, 요 이유를 출제했어요. 이유. 자, 이유는 우리가 12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우상향하는 이유가 뭐냐? 얘기거든요. 자, 4%, 요 동일한 위험에서 요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다. 여기 8%다. 그럼 이 8%보다 더 높은 이 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4% 위험에서는 안 돼요. 4%보다 더 위험을 뭐 해야 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뭐 한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이고, 또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우리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서 볼록하면 이건 누구?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뭐다? 무차별 곡선. 자, 우리 포트폴리오 이론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보면은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이 점을 C점, 이 점을 D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이 요 점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6%다. 자, 이 점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7%다. 그러면 위험이 2%다. 이렇게 2% 위험에서 A는 6% 수익률인데 A보다 D가 더 높으면은 당연히 요 A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D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의 만족 효용은 더 높죠. 왜? 동일한 위험에서 이것보다 여기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근데 문제는 투자자는 A나 B나 C인데 A, B, C는 전부 뭐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A, C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해요. 왜냐?
A와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B, D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더 높잖아요. 만족이 높아요. 근데 D는 선택이 안 되잖아요. 요걸 벗어나니까. D는 선택이 안 되는데 D와 똑같은 만족을 가지는 요 곡선상에서 뭐? B만 딱 접하죠. 이 B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점이 우리는 투자자의 기대되는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최적 포트폴리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 하는 점? 접하는 점, 접점에서 달성이 된다. 만나는 점이 아니라 뭐다? 접하는 점, 접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여러분 교재 294페이지 그림 바로 위에 접하는 점이 있고요. 또 그림 밑에 세 번째 접하는 접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적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누구?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누구다? 앞에서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누구?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 그럼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느 점? 2점. 2점을 2점이라 하면 이 점에서 뭐가 돼? 최적이고 공격적은 2점에서 최적이야. 그러면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는 2점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죠. 2점이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이 아닌 것은 뭐가 다르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뭐가 다르죠? 무차별 곡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보면은 그림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로 와서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분석이 나오죠. 자, 이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우리가 분석을 보면은 자,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뭐를 하죠? 취득을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우리 투자론 처음 배웠을 때 총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해요. 그럼 총 투자한 금액은 어떻게 돼요? 내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남의 돈도 이용하겠죠. 타인 자본, 남의 돈도 이용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럼 취득을 하면은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한다? 운영을 하겠죠. 이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운영 또는 영업에 따르는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된다. 자, 시험 문제인데 또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이론도 매년 한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도 매년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요즘에는 아까 포트폴리오 개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상관계수, 최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묶어서 하여튼 매년 한 문제 내요. 포트폴리오.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 내요. 최근 6년 동안은요. 이 현금 흐름 분석에서 최근 6년 동안은요. 이론을 냈어. 그 전에는 계산 문제 좀 냈다가 최근 6년은 계속 이론 쉽게 냈어요. 그래서 이론을 물을 때는 요 수식을 꼭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오늘 수식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두 개를 배우겠습니다. 그럼 영업의 현금 흐름인데 자, 여러분 부동산, 여러분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을 빌려주면 여러분 임대료 수입을 얻어요. 하여튼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수입을 얻는데 그걸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그 수식을 보시면 돼요. 단위. 이때 이 단위는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한 실일 수도 있고 한 호일 수도 있어.
이 단위당 예상되는데 여러분 임대료 계산할 때는 우리 연간 계산, 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로 계산? 연간 계산해. 연간. 그러면은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연 임대료가 얼마다? 1,000만 원이다. 뭐다? 한 실당. 자, 고시원 있다. 고시원에 어떻게 실이 40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한 실당 얼마? 연간 1,000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를 곱해줘? 임대 단위수. 아까 예를 얼마 들었죠? 40실 예를 들었잖아요. 40실 곱해주면 되지. 예? 요걸 곱해주면은 어떤 형이 40실이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익 얼마다? 그걸 곱해주면 얼마? 4억이잖아요. 4억.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이라고 해요. 여러분 총이나 조인데 총이나 이 조 그로스잖아요. 그로스 번역인데 또 요거 뭐죠? 포텐셜이라는 영어를요 잠재로 번역해. 또 잠재 총소득이라고도 해요.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꼭 시험에 나올 때는 관란에 PGI 약어를 적어줘요. 시험에 나올 때는 관란에 꼭 이렇게 약어는 적어줘요.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 요거는 뭐죠? 우리가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해요. 최대 임대료 수입. 여기서 100% 완전히 임대되기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4억이잖아요. 100% 완전히 임대되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이 약 5%거든요. 시험에 나오면요. 공실률은 5%, 10%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얼마? 공실이 있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돼? 임대료 수입에서 빼야지. 그래서 빼준다. 빼는 건 뭐예요? 돈 나가는 거. 위에는 플러스잖아. 플러스는 돈 들어오는 거.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거. 뭐가 생길 수 있다? 공실.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공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불량부채라는 게 있어요. 불량부채라는 것은 불량부채는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주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주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회수 불가능한 뭐라고 한다? 임대료 수입. 시험 문제 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2번 지문에 나왔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요거는 돈 우리가 나가는 거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기타 소득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기타 수입도 나오는데 또 뭘로 출제하냐면 요건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건물, 주차료 수입, 그리고 또 무슨 수입? 자판기 수입. 이게 대표적인 기타 소득, 영업 외에 발생한 수입이에요. 이걸 더해주면은 이제 뭐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요까지는 유효 총소득, effective gross income인데, 자, 여러분 요까지는요. 지금 요까지는 임대료 수입이에요. 요 뭘까지? 공실과 기타 소득을 고려한 뭐다? 임대료 수입이에요. 요까지는 돈 들어왔죠? 이제 돈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돼? 돈 들어왔는데 고시텔 운영하시면 또 뭐 내야 돼? 비용 내야 될 거 아니야. 비용.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업 경비 또는 운영 비용이라고 해.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 또는 뭐 운영 비용이에요.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재산세는 여기 들어간다. 그런데 재산세는 들어오는데 뭐는 들어오지 않는다? 소득세는 안 들어온다. 요거 벌써 3번 정답으로 물었어. 재산세는 포함이 되는데 뭐는 포함 안 된다? 소득세는 포함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소멸성 보험료인 건물에 무슨 보험료? 화재 보험료 포함돼요. 요거 외에 많죠? 뭐가 있어요? 전기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우리 각종 수수료,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다 들어가. 근데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 봉급은 뭐 한다? 포함이 돼. 관리인 봉급은 포함이 되는데 뭐는 안 되냐 하면요. 소유자 봉급은 안 돼. 소유자가 자신이 건물 가지면서 거기 봉급받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유자 봉급 안 되고 또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 있죠? 개인적인 업무 비용도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또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뭐다? 감가 상각 비용이라든지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 뭐죠? 뭐 대수선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액 이런 것은 뭐에 포함이 안 된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 나올 때 요거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몰라서 틀리는 게 있어. 계산하다 보면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잘 알아야 돼. 요거 이제 아까 요거 뭐죠? 임대료 수입. 요 임대료 수입에서 이제 비용, 영업경비 비용이죠. 비용 지출해서 그러면 이제 순 영업소득이 나와. 순 영업소득을 우리는 순수익이라고 해. 순 영업소득을 뭐라고? 순수익. 순수익, 네트 아프레이트 인컴, 약어로 NOI인데 순수익이야. 순 영업소득을 순수익. 자, 임대료 수입에서 뭐를 지출했다? 이제 비용 지출하면 이제 순수익이 나오지. 순수익에서 또 뭐를 했어요? 남의 돈 이용했잖아요.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남의 돈에 대한 돈 갚아야지. 부채, 남의 돈에 대해서 부채를 갚아야 돼. 자, 순수익에서 부채 갚아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 자,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는 원금, 상환액과 뭘로? 원리금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으로 구성된다.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급액으로 구성되고 있다. 자, 이걸 부채 갚았어요? 부채 갚은 이제 순수익에서 남의 돈 부채 갚았어요. 그럼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 나와요.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 세전이니까 또 세금 납부해야 되네. 세전 부동산 뭐에 따르는? 영업에 따르는 뭐를 납부해야 된다? 소득세를 납부해야 돼. 소득세. 소득세를 납부를 했더니 이제 뭐가 나온다? 세후. 이제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후.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요거 매년 출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25회는요 어느 거 출제한 자세요? 25회 시험은요 가능총소득 기역, 유효총소득 니은, 순영업소득 디귿,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틀리면 안 되잖아요. 또 29회는 뭐 나온 자세요? 여기 공시밀 불량부채 들어갈 말 뭡니까? 영업 여기 들어갈 말 뭡니까? 또 들어갈 말 뭡니까? 또 출제한 거예요. 그 요거 모르면 안 돼요. 또 말로 출제하잖아요. 작년에도 여기서 요걸 빼면은 요거 나오고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 나오는데 여기서 정답 물었죠. 작년에 30회 시험에 여기서 요걸 뺀 건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계산이 틀렸죠. 하여튼 요걸 보고 말을 보고 OX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 빨간 거는 돈이 들어온 거고요. 마이너스는 뭐다?
돈이 나간 거. 자, 돈 들어온 거 한번 볼까요? 자, 돈 들어오는 거 봅니다. 돈 들어온 거 이거 뭐죠? 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총은 두 가지 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가능은 최대 임대료 수입, 유효는 공실, 기타 소득을 감안한 임대료 수입. 그러면 거기다가 뭐죠? 순. 그러니까 총, 순. 세전에 전이 들어옵니다. 세전에 전. 또 세후에 후가 들어오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총순전후. 요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총은 두 가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총. 수는 순영업소득. 전은 세전현금수지. 후는 세후현금수지. 총순전후. 순서로 딱 기억해 봅니다. 요건 돈 들어오는 거야. 총순전후. 돈 들어오는 거. 그럼 요 두 개는 뭐다? 요 두 가지는 총수는요. 총투자액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총수는. 그런데 요 전후는 아니에요. 전후는요. 순영업소득에서 남의 돈 타인 자본에 대한 부채를 갚았죠. 요거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대상? 자기 자본. 요 전후는 타인 자본을 갚았으니까 요거는 뭐다? 자기 자본을 뭐라고 해? 지분 투자액이야. 자기 자본. 요걸 기준해. 요거는 총수는 뭐? 총투자액. 전후는 뭐다? 지분 투자액. 요거 이제 써야 돼요. 그럼 돈 나간 거 볼까요? 마이너스. 돈 나간 거 볼까요? 마이너스. 뭐? 공, 영, 부, 뭐다? 소. 됐죠? 공영부소. 순서 공영부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돈 나간 거. 공영부소.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5년 보유하면 요거 임대료 계산은 매년 해야 되니까 5년 보유하면 몇 번 계산해야 돼요? 5년 보유하면 5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올 때는 5년 계산한 거 안 내잖아요. 시험에 꼭 첫 해 이렇게 내지. 시험 문제는. 임대사업 첫 해 이렇게 내겠죠.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뭐 한다? 처분을 하겠죠. 처분을 하게 되면은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뭐가 들어오죠? 현금 흐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또 계산을 하는 과정이 나오죠. 자,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299페이지 영업소득세는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여러분 300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이 지분복귀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처분 차익, 여러분 처분하면요.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 차이가 있죠. 그 처분 차익이 투자자에게 되돌아가는 몫이 바로 뭐다? 지분복귀액이야. 그 지분복귀액을 계산할 때 처분했을 때 예상되는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뭐를? 매도 가격에서 뭐를 뺀다? 매도 경비. 매도 경비가 매도 비용이죠.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매도 경비는 우리는 중개 보수, 또 법적 수속에 따르는 비용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빼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순 매도액이 나와요. 순 매도액. 근데 여러분 또 처분을 할 때는 또 뭐를 빼주냐 하면요. 취득을 할 때 남의 돈을 이용했으니까 처분할 때는 뭐다? 못 갚은 돈 다 갚아야 돼. 못 갚은 돈을 우리는 앞에서 우리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다른 말로 미상환된 원금이야. 그 미상환된 원금은요. 처음에 대출받은 금액 이 대출금이죠.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잔금 비율. 대출금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우리는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걸 빼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우리는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이것을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세전,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세전이에요. 그러면 또 뭐를 빼줘야 돼?
우리는 부동산 처분 시에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본이득인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는 빼줘야 돼. 납부를 해야겠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걸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를 하면 세전에서 소득세를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이제 뭐죠? 세금 납부했으니까 세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오지. 이것을 우리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요 두 수식 우선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요. 29회 시험과 30회 시험 요 두 수식을 이용해서 출제를 했어요. 하여튼 매년 출제합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거? 요거는 뭐 매년 출제하는 수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302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302페이지 넘어오시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여러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이런 의미거든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도 있고 현금 지출도 있죠. 이걸 미래잖아요. 이걸 현재의 가치로 할인합니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면 화폐 시간 가치를 뭐 한다? 고려한다.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할인하면은 우리는 바로 어떤 의미다? 우리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 방법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무슨 기법? 할인을 한 거. 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할인 기법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다? 할인 안 하니까 비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그럼 가끔 시험 문제예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 지문도 많이 내고요. 또 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 지문상에 또 이것도 많이 나와요. 지문에. 그럼 어떤 의미인지를 봐두시면 되는데,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은 할인, 현금 흐름.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뭐 한다? 할인을 해서 투자 결정을 어떻게 돼요?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해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자, 요게 또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우리는 정통적 분석 기법. 정통적 분석 기법. 그리고 어림세법, 이제 배우시게 될 어림세법, 그리고 비율 분석법, 이제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이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돼요. 자, 우선은 여러분 교재 정통적 분석 기법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데 302페이지 보시면은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이 먼저 나오고 있죠. 자, 우선 단순 회수기간법. 단순 회수기간법과 뭐가 나온다? 회계적, 우리는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 같은 말입니다. 회계적 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 같은 말. 두 가지가 나눠요. 자, 우선 단순 회수기간법. 자, 예를 들게요.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가끔 이제 영년이란 말이 나와요. 영년. 영년은요, 현재를 말합니다. 자, 영년은 뭐다? 현재. 그냥 현재를 말이 없어. 그냥 영년 나오면 현재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3억 원. 자, 투자를 마이너스는 돈 나간 거, 플러스는 돈 들어온 거. 그러면 현재 투자한 금액 얼마다? 돈 나갔으니까 투자한 금액 3억 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투자를 했는데 1년 차에 얼마? 1억 원 수입 들어왔어요. 또 2년 차에도 또 얼마? 1억 원 수입 들어왔어요. 또 3년 차에도 얼마? 1억 원 들어왔어요. 또 4년 차에도 얼마 들어왔다? 1억 원 들어왔어요. 자, 이때 얼마? 여기서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 3억 원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억 되니까 몇 년 걸려? 3년 걸리네. 이 3년이 뭐다? 단순 회수 기간. 개념. 그러니까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이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뭐라고? 단순 회수 기간. 그러니까 미래에 예상되는 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죠.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 자, 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몇 년? 지금 3년이죠. 이 3년이 기업이 설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가? 요게 길죠. 그럼 빨리 목표는 5년 안에 회수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더 빨리 회수했어. 투자 금액 더 빨리. 그럼 투자 잘 했네. 그렇죠? 그럼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계산한 투자의 회수 기간이 이게 예를 들어서 8년이다. 근데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이 몇 년? 5년이다. 이번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다. 근데 목표로 회수하는 기간보다 더 길어요. 길면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위험이 더 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는 투자가 안 되는 거. 자, 이때 이제 용어가 이제 봅니다. 여기서 뭐 독립적 투자인데, 여러분 독립이란 말은 뭐다? 각각 독립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자, 독립이라는 것은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투자 대상이 한 10개 있는데 한 투자를 분석했어. 그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또 상호 배타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상호 배타적. 상호 배타적 투자를 하면요. 이것은 항상 투자를 하는 거, 아까 뭐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항상 요걸 봅니다. 투자하는 것만 봅니다. 투자를 채택하는 걸 봅니다. 투자를 채택한 것. 즉,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뭐? 짧은 것 중에서도 뭐를 선택한다?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한다. 가장 뭐를 한 거? 짧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 그럼 가장 짧은 걸 선택해서 나머지는 뭐해? 선택해서 나머지는 배제시켜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걸 뭐라고 해요? 상호 배타적 투자이라고 해요. 자,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이건 28회 시험에 출제를 하죠. 계산 문제도 28회 시험에 냈어요. 표가 주어졌잖아요. 또. 자, 그런데 또 이게 있거든요. 여기 그림 볼까요? 자, 여러분 1년 차에 1억 원이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얼마? 여러분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 1억보다 작아요. 할인하니까. 그럼 2년 차에 이것도 할인하면 1억보다 작고 3년 차 1억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1억보다 작아요. 요거 다 더해봐야 3억이 안 돼. 그럼 더 이쪽에서 더 할인해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뭐 한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 현가라고 해요. 현가 회수 기간. 그럼 현가가 들어가면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예요. 현가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가는 현재의 가치로 뭐 할인했기 때문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무슨 방법? 할인 기법이야. 현가 회수 기법.
현가는 반드시 붙입니다. 근데 단수는요, 단수는 생략해도 돼.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면 무슨 방법? 단순 회수기간법. 근데 현가는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시험 문제에 그냥 회수기간법 딱 나오면 앞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단순 회수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회계적 수익률법. 자, 24회 시험은 또 요 개념을 또 물었죠. 회계적 수익률 또는 회계적 이익률은 요 수식을 또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연평균. 자,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을 매년 평균적으로 투자한 금액, 연평균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요. 자, 회계적 수익률의 개념이죠. 자, 이것을 기업이 또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있겠죠. 자,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5%예요. 자, 기업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5%인데 5%보다 컸다. 크면 회계적 수익률이 더 컸어. 목표로 하는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져요. 자,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목표로 하는 수익률 5%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또 무슨 경우? 독립적.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또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 투자, 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 또 투자에 이루어지는 것만 봅니다. 투자 안 되는 건 투자 안 하는 거 관계없고, 투자하는 거, 자, 회계적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큰 것 중에서도 뭐 한 거 선택한다?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뭐한다? 배제시키는 거. 투자,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호 배타적 투자. 요 지문은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주의할 건요. 시험 문제 여기 한 7번 나온 게 요거 나왔어요.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 한 7번 나온 것 같아요. 시험이 진짜 많이 냅니다.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진짜 많이 냈습니다. 여기 17회부터 처음 나왔을 거예요. 회계적 수익률법이. 17회 처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17회부터 나오기 위해서 하여튼 7번 정도 물었어요. 자, 지금 뭐를 받고 있다? 지금 정통적 분석 기법 2가지 설명했고,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중에 현가 회수기간법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뭘 배울 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뭐? 우리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4페이지 보시면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밑에서 7번째 개념이 나오죠. 자,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뭐 한다? 할인을 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할인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세후 소득 기준이에요. 세전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후 소득 기준을 해. 세후 소득 기준. 자,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또 전체 투자기간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합니다. 자,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부동산을 여러분 뭐 했다? 취득을 하면은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해요? 운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다? 처분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유를 예를 들어서 10년 보유한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임대료 계산 몇 번 해야 돼? 10번. 10번 다 해야 돼요. 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이것도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우리 투자론 처음 배울 때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소득이득이고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이득이죠. 요걸 다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소득이득, 자본이득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무슨 방법?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정밀하게 계산되면서 계산이 복잡해요. 정밀하게 계산되면서 계산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5번 계산 그렇게 못 물을 거 아니야. 꼭 시험 문제 낼 때는 뭐다? 1년을 물어. 1년. 그래서 뭐 1년 후에 어떻게 돼? 현금 유입이 뭐 1억 원 이런 식으로 1년 후만 물어요. 뭐 5년 보유하다가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안 되고. 그래서 전체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해주고 세전이 아니라 뭐를 기준? 세후입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세후 소득 기준에서 계산을 한다. 자, 여러분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시험 문제에 또 어떻게 돼요? 또 매년 출제를 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매년 출제를 하는데 최근 또 6년 동안 말로 출제했어. 계산 문제 출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산 문제는 24회, 23회 계산 문제 냈거든요. 앞에는 계산 문제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25회부터는 계산 문제를 안 낸 이유가 여러분이 이쪽을 포기를 해버려요.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하니까 포기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내버리고 여러분이 쉽게 공부하는 부분은 어렵게 내버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렇게 이제 출제원들이 좀 약간 머리를 씁니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 요건 뭘로 출제한다? 이론으로 계속 출제를 해요. 그리고 시험 문제 또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어림세법도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고 또 뭐도 출제하는 거예요? 비율 분석법도 출제해요. 하여튼 다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는 지문 속에 나오죠. 정통적 분석 기법 별표 2개 지문 속에 포함시켜 뭐를?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낼 때 지문 속에 같이 넣어서 출제해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 문제 적게는 몇 문제? 여기서 3문제, 많게는 4문제. 그래서 매년 3, 4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요거 투자 분석 기법. 작년에 여기서 3문제 출제했죠. 하여튼 잘 확인해 주시고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요즘에 6년 연속 이론을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론이 출제 예상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 305페이지에 이제 순현재 가치법부터 해서 3가지 내용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